안녕하세요. 정치포커스 브리핑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오마이티브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이유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 공감대를 얻고 있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 이제 11시 45분에 800에 7070 전화가 이종섭 국방장관한테 걸려오면서 이제 사달이 납니다. 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그날 우즈베키스탄 출장 가는 날인데 11시 반에는 인천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예. 전화가 오는 바람에 긴급히 그 간부 회의를 소집해서 수사 대상 네. 또 수사 내용 뭐 혐의자 혐의 내용 다 빼라 이러고 그냥 껍데기만 넘겨줘라 경찰청에. 그렇죠. 이렇게 지시를 한 거거든요. 이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늦게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러 갔겠지. 그때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장관한테 간 전화번호는 이제 윤석열의 직접 전화로 보여지고. 네. 근데 그게 그날 저 외교안보팀 수석하고 비서관들 모인 자리에서 이제 현안 보고하다가 대통령이 경로해서 그렇죠. 벌어진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막 그 국방부를 들들 볶고 해병대 사령관을 들들 볶고 해가지고 여러 이름들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이제 임기훈 당시 국방 비서관도 나오고 네. 김형래 그 안보실의 해병대 대령 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사연들이 나왔는데 김태효는 안 나왔거든. 맞아요. 근데 지금 왜 김태효가 소환이냐? 왜 그렇게?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예. 원래 이거는 김태효 소관이 아니에요. 안보실에는 1, 2차장이 그때 당시 있었는데 네. 국방부는 2차장 하는 임종득 그렇죠. 안보실 차장 소관인데 네. 근데 7월 31일 날 임종득이 휴가였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지. 아하. 그러면 누군가가 그 업무를 대신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 이렇게 보니까 풀리는 거예요. 왜 임종득이 아니라 김태효를 소환하지? 근데 임종득이 그때 휴가 중이었다. 아. 김태효였더라고. 김태효였다. 예. 수사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예, 그 그런데 자리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 지난주에 김계환 사령관이 특검에 와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네. 이때 무슨 진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예, 안보실 쪽에서 네. 처음에 움직인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이제 추론이 되는 것인데 아마도 예. 모종의 그와 관련되는 것이고 또 작년에 국회 운영위에 김태효 차장이 출석했을 때 말을 애매하게 했어요. 자기는 안보 현안 점검하는 회의에서 네. 대통령이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아니 그날 화를 냈냐 안 냈냐 어쩌냐 그러니까 평소에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말을 이상하게 그렇네요. 비껴서 하거든요. 예. 바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니네요. 네.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때부터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보고 이게 뭔가 계산된 답변을 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추론도 이제 와서 보니까 그리고 김태효가 이걸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본인이 참석한 회의에서 벌어진. 그래서 아마도 특검에서 압수수색 지금 피의자 신분이에요. 피의자 신분. 네. 특검도 이제 김기한 조사해보고 해봤더니 김태우를 꼭 불러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흔적을 안 남겼거든. 아마도 용산의 실세 차장으로서 네. 이거 여기저기 다 단돌이 한 게 아닌가, 단속한 게 아닌가. 그런데 그거를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뒤집어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시는 김태효가 했는데 임기훈이 총대를 맨 것인가? 이것도 다 추론입니다. 그래서 네. 곧 소환해서 아마 이 내용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퍼즐을 맞춰봐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오늘 뭐 주진우 기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특검이 김태호 부인을 또 주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던데. 거기가 이제 재벌 회장 집안이거든요. 그 저 대한항공. 그쪽하고 그 결혼을 해가지고. 예. 그 돈이 무지 많은 집이에요 여기가. 뭐 우리나라 특권층의 아주 전형적인 그. 네.
또 집은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이렇게 윤석열. 되는데 예. 아마 그쪽에 뭔가가 있는가는 그거는 뭐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걸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 부인도 김건희 측근과 연락한 정황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부인을 통한 뭐 김건희의 뭐 연관성 이런 것도 좀 의혹이 근데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통 뭐 요즘 특검에 대해서 뭐 조금만 얘기가 나와도 임성근 사단장은 발끈발끈하면서 매일 글을 올리거든. 예. 근데 왜 이 건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지? 부인하고 그 8월 2일 날인가 그날 16통화 했다는 건데 왜 그렇게 많이 아니 자기가 지금 저기 수사받게 생겼는데 왜 부인한테 16번 전화요? 이상하네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는 왜 적극적으로 또 해명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있는지. 네. 이런 걸 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 해명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이 특검 보나 저 특검 보나 김건희 이름을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건 이제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이종호 씨가 중간에서 끼어 있기 때문이죠. 이종호 씨가 오늘 언론부터 보니 얼굴이 공개돼 있대. 아 그래요? 지금까지는 모자이크로 가렸는데. 아 그래요? 네. 나 얼굴을 처음 본 거예요. 네. 잘생겼더라고. 멀쩡하대. 예. 그 얼굴도 좀 공개가 되고 있다. 네. 아니 그 한 번은 공수처에 이종호 씨가 작년에 나와가지고. 네. 그 김규현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있는 거는 다 뻥이다. 내 허풍이었다. 그래서 내가 다음날 한겨레 칼럼에서 당신은 허풍쟁이가 아니시고 매우 정확하며 스마트하시다. 이래가지고 내가 또 그 본인의 명예 회복을 내가 시켜줬잖아. 본인이 자기 명예를 훼손하는 걸 안 돼. 아니. 네가 왜 네 명예를 훼손해? 내가 명예 회복 시켜줄게. 이래가지고 칼럼까지 썼단 말이야 내가. 잘하셨습니다. 예. 도와주셨네요. 예. 그래서 그날 공수처 출석할 때 휴대폰 3번 바꿨죠. 멀쩡한 폰을. 폰을 바꾸고, 그러니까 이종호 3분의 1 체크하고 뭐 그거부터 해가지고 멋쟁 해명방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또 조이치모터스부터 시작된 김건희의 이런 인연들, 이런 것들에 얽히고 설키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임성근 이 건까지 와 있고. 아니 저도 그래서 뭐 그 해병 그 멋쟁 해병에서 저를 고발도 하고. 그래서 또 그 대선 때 바쁜 때 말이야. 조사받아 가셨어요? 그때 또 막 대선 끝나고 후유증으로 무릎도 아픈데 다리 질질 끌면서 내가 마포서 가가지고 몇 시간씩 조사받고 나도 그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난 이제 이런 걸 미워하는 감정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좀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좀 솔직해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해지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우리의 상식과 양심에 비춰서 아니 그 많은 녹취록에다가 거기에다가 저기 뭐랄까 그 지금까지 해병대 검찰 경찰 인맥 만들시고 또 주가 조작하고 뭐 이러면서 사실상 김건희 때문에 이종호는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요. 자기가 주포 조작인 건 맞지만 그러니까 김건희는 돈을 벌고 자기는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건희는 이런 것 때문에 약점이 잡힌 거 아닙니까? 이종호 씨한테. 그러니까 이종호 씨가 뭔 얘기하면은 제깍제깍 잘 들어주고 정보도 많이 주고 이렇게 된. 그러니까 모든 스캔들에 이 비슷한 모양인데 누가 김건희 때문에 전과자가 되거나 다치면은 그 다음에 김건희한테 발언권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면 그 집사 김 씨 같은 경우, 그 김건희하고 서울대 최고위 과정에서 만난 인연으로 김건희 엄마 최은순의 장고 조작을 하는데 가담을 해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요구하면 돈을 주고, 다 해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46억 먹고 튀었잖아. 지금 베트남에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이런 것도 있고. 파면된다. 그다음에 명태균 보십시오. 그 김건희 윤석열 3억 5천만 원어치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잖아요. 그래놓고 온갖 일을 다 해줬는데
이제 나중에 뭐 김영선 먹고 떨어져라 뭐라 하면서부터 틀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주로 누구한테 끌려다니냐면은 이런 사람들 이종호 씨, 뭐 김모 씨, 무슨 명태균 씨 이렇게 이용해 먹고 버리면은 그럼 내가 가만 안 있지. 이러면은 사람들한테 뭐든 다 해줘야 되는 이 구조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명태균 게이트, 도이치, 예. 삼부 다 생긴 게 다 이런 구조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게. 네. 어허. 대선 댓글 공작과 극우 역사관 전파까지 리박스쿨의 일탈은 뉴스타파의 잠입 취재로 그 실상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은 리박스쿨 하나만의 활동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극우 단체들의 네트워크는 촘촘하고 광범위해서 정치권은 물론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기구까지 리박스쿨의 연결고리들이 포진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간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의 뿌리를 파헤칩니다. 누가 왜 단체를 만들었는지, 누가 누구에게서 노하우를 배웠는지, 어떤 조직이 권력에 줄을 대고 성장해왔는지 그 연결고리와 배경을 추적합니다. 오늘 주간 뉴스타파에서는 리박스쿨의 뿌리를 파헤치고자 합니다. 이들을 누가 만들었고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조직을 꾸려 권력과 손을 잡아봤는지 그 연결고리와 배경을 추적합니다. 그 연결망은 촘촘했는데요. 박근혜 정권이 국정 역사 교과서를 밀어붙이던 시절 국정원과 손을 잡고 대기업 후원을 받으며 여론을 조작했던 단체들 중 하나인 자유연대가 리박스쿨의 기반이자 출발점이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리박스쿨 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일단 청문회 요약 영상, 오전 상황을 보시고 주요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위원님이 그래서 제가 지금 심신미약자가 됐습니다. 예, 제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뉴스타파 잠입 취재한 그 젊은 청년 여기자한테 당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백골단이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그러면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예를 다시 복권시켜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어려운 일이 되었죠. 명예를 복권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물었습니다. 예, 그건 제 생각을 그렇게 물어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럼 여기 왜 나왔습니까? 대한민국 국가가 5.18 내란과 관련해서 5.18 학살과 관련해서 했던 그 범죄인 전두환이 잘했다는 겁니까? 저희 애국 현장에서는 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잠깐 계십시오. 수많은 국민들을 학살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애국입니까? 대통령마다 공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마다 공과가 있는데 그런데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학살하는 게 애국이냐고요? 그것이 전두환의 공입니까? 수많은 국민을 학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원래 그러면 MOU 체결할 때 사단법인인지 사단법인 아닌지 그 부속 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하셨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세청에서 사단법인 이름이 찍힌 그 고유번호증을 인증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국세청의 권위를 믿고 사단법인이 아닌데 어떻게 국세청에서 사단법인 인증을 해줬어요? 예, 저도 그것이 아주 의아하고요. 왜 국세청에서 그렇게 인증을 해줬을까 하고 당연히 학교 측에서도 사단법인 한국일본교육연합회면 이 업체가 진짜 사단법인이냐 아니냐를 검증을 하셨어야지. 약간은 마치 뭐 국세청이 승인한 것처럼 그런 국민들에게 오해 소지가 될 수 있는 말처럼 했거든요. 예, 그건 학교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거는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수진 그 정치 전문가하고는 개인적 인연이 없으시다, 그죠? 그러니까 임명되기 전에는 뭐 개인적인 인연은 없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렇게 지금 인사를 통해서 추천받아서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대하는 과정에서 손현숙 대표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번 리박스쿨 그 문제 제기가 된 뉴스를 보고 저희 교육부에서도 향후에 좀 그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에서도 조금 더 철저하게 좀 검증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리박스쿨 취재한 두 기자 모셨는데요. 박종화 PD 그리고 전혁수 기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새로운 공간에서 얘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튜디오 공사 중이어서 오늘은 임시로 마련한 공간에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바빴어요. 리박스쿨 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요 발언들을 좀 보셨겠지만 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심신미약자가 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회사로 오면서 이걸 예,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최혜정 기자가 워낙에 취재를 잘해서 예. 좀 이렇게 아무래도 좀 워낙에 사회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예.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예. 같더라고요.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최혜정 기자는 그때 리박스쿨에 잠입했던 기자였죠. 그 당시에는 인턴 기자였지만 지금은 정식 기자가 됐는데요. 근데 저희 최혜정 기자한테 당했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저는 그 표현은 좀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백골단 얘기도 했었고 전두환 씨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전두환 대통령마다 공과가 있다라고 예. 하면서도 전두환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 모습. 특히 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5.18 예. 광주 학살, 이제 학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학살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 역사교육단체잖아요. 예. 이 역사교육단체에서 이런 판단을 못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교대 총장도 잠깐 나왔습니다.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국세청에서 사단법인 이름이 찍힌 고유 번호증을 줘서 우리는 몰랐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요. 많이 질타를 받았어요. 이거 사실상 검증하지 않은 거잖아요. 사단법인이 아닌 걸로 드러난 건 맞죠? 네, 그게 문제가 이제 이름 자체가 사단법인 이제 한국늘봉교육연합회 이렇게 예.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사단법인이라 생각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네. 사실 사단법인이 아니었음에도 국세청이 그렇게 국세청에서 사단법인이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헷갈리도록. 사실 네. 이거는 등기만 열어보면 나오는 사안이기 네. 때문에 네. 정말 기본적인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적절하죠. 그렇죠.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법인명이 확인되면 사단법인 같은 거 보면 그냥 등기 있는지 확인부터 하잖아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던 건가 서울교대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실제로 리박스쿨 쭉 취재하면서 이 단체들이 법인화가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취재하는데 좀 애를 먹었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네. 사실 오전 상황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했었는데 오후에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대통령실이 손효숙 단체를 도와라 라고 교육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요?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김영호 위원장이 직접 질의한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교육부에 리박스쿨 강사 투입하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이 밝혀진 거죠. 예. 그러니까 교육부의 사무국장이 직접 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신문규 교육 비서관이 네. 이 교육부 그 사무국장에게 직접 2차례나 전화를 걸어서 손효숙이 이사장으로 있는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예. 그 서울교대와 MOU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라고 2차례나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오늘 밝혔죠. 예, 그래서 그 전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무튼간 늘봄학교의 손효숙 단체 리박스쿨 출신이 강사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럼요. 학생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어쨌든. 네네. 예. 이제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실 그때 시험 결과가 빵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업 결과가. 처음에 심사 네, 결과에서 처음에. 0점을 받았는데 예. 그래서 나서 이제 이름을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고 바꿔서 다시 제출을 했더니 통과가 된 겁니다. 네. 통과가 돼서 늘봄학교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초등학교의 강사를 투입할 수 있는 자격증을 이렇게 배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강사를 투입을 하게 된 건데 저희 최혜정 기자가 인턴 기자 시절이었을 때 잠입 취재를 했을 때 바로 이 한국늘봄교육연합회의 자격증을 받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혜정 기자 같이 해가지고 초등학교를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대통령실이 혹시 역할을 했을까? 저희는 사실 의심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관련 증언이 오늘 청문회에 나오면서 이건 이제 수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무게감이 있어진 것 같아요. 네, 뭐 법리적으로 봤을 때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이제 위에서 권한 없는 일을 시켰다고 하면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될 수 있죠. 예. 아무튼 교육부는 좀 급박하게 계속 리박스쿨 관련 강사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명과학교육연구에도 이 리박스쿨 관련 단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포함시켜서 여러 다른 단체들도 포함시켜서 현재 241개 학교에 116명의 강사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하고 네, 맞습니다. 8월까지 현장 점검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학부모님들께서 좀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초기에는 이제 뭐 10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50명이 갑자기 50명이 되더니 지금은 1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좀 제대로 한번 조사할 때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이 과학과 관련된, 그러니까 주요 역사 과목과 관련 없는 과목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근데 손혁숙 대표는 은연중에 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이 오늘 강사가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를 이제 뭐 학부모님들께 말하지 않는 이상,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는 이상 이게 또 찾기도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다 녹음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문회 주요 내용은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오늘 저희가 좀 힘주어 말하고 싶은 부분은 다른 겁니다. 리박스쿨의 뿌리가 무엇인지 좀 파고 싶습니다. 리박스쿨이 하루아침에 탄생한 게 아니잖아요. 리박 기원의 뿌리를 쫓아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취재 내용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뭘까요? 거대한, 어떻게 보면 너무 거대한 서사시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를 차분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은 이게 한국의 어떤 구구의 어떤 그 민주주의를 네트워크가 굉장히 교묘하게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왔구나를 정말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리박스쿨부터 먼저 이렇게 뿌리를 헤쳐 볼 텐데요. 리박스쿨의 출발은 2017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의 10년 전이고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이제 손혁숙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국 활동가들에게 재정 지원과 생계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를 설립했다. 그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는 자유연대 활동가들의 생계비를 대주고 있다. 그러다가 그 활동가들에게 이념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념 교육을 시켜주다가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됐다. 자연스럽게 리박스쿨이 탄생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 내용이 인터뷰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보고 오시죠. 지금 이곳이 자유연대 사무실인데요. 연관성이 어떻게 되나요? 네, 자유연대. 예, 자유연대는 이제 이범 대표님이 이제 앞장서서 이 청년들, 김상진, 또 강민구, 오상종, 안정권 이런 청년들을 다 이제 연합해서 이제 이끌고 있는 단체인데, 김상진 사무총장이,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사실은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1호 장학생입니다. 네, 보면 손 대표가 자유연대가 야성이다. 자유연대가 야성이면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는 지성이다. 지성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성과 지성의 시너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야성을 이라면 일종의 활동가, 그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게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연대라는 단체를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자유연대라는 곳은 좀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지금 손혁숙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자유연대 활동가 김상진 씨 그리고 안정권 씨를 활동을 지원을 해줬다. 그리고 첫 번째 1호 장학생이 김상진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덤 칼리지가 후원을 해서 자유연대 활동가들의 그 아스팔트 집회 활동을 후원을 해줬다 이 얘기입니다. 김상진과 같은 인물들은 보수 유튜버
유튜버들인데 아스팔트 유튜버라고 하나요? 보수 유튜버라기보다는 사실 구구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할 정도로 폭력적인 뭐 이렇게 반지성 예, 그래서 아마 뒤에서 차차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좀 짚어야 될 거는 이제 손혁수 씨가 이제 운영했다는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하고 그리고 장학금 수혜를 받았다는 이제 자유연대가 같은 건물에 있었다. 저희가 취재하면서 참 그게 묘했습니다. 웬만한 건물들이 다 한 군데 모여 있어가지고 한 건물에 여러 조직이 있다 보니까 도대체 이 건물은 뭐 하는 건가 이런 의미 자연스럽게 생겼거든요. 예, 손혁수 씨도 뭐 공유 사무실이라는 표현을 좀 쓰시던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처음 인지한 거는 이제 아마 2018년도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2017년에 이제 먼저 손혁수 씨가 서울 종로에 제1빌딩이라는 건물에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라는 거를 만들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리박스쿨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자유연대도 역시 이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자유연대가 301호, 그리고 리박스쿨이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가 308호. 그다음에 손 대표가 맡았던 대한민국 역사지킴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게 리박스쿨의 전신이거든요. 이거는 305호를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거의 다 같은 층이군요. 심지어.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자유연대 대표가 이희범 대표라는 분인데 이 이희범 대표라는 분이 그 손 대표에게 그 사무실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건 손 대표 인터뷰로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희범 씨 얘기는 아마 저희가 길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를 저는 사실 언론장학과 관련된 저희 박종환 PD의 보도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가 혹시 공영방송에도 영향을 준 적이 있나요? 뭐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예, 이게 바로 지난해 일입니다. 지난해 8.15 광복절 날 이제 KBS가 밤 10시쯤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방송을 합니다. 제목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이승만의 어떤 그 역사를 굉장히 미화한 다큐멘터리였기 때문에 KBS 내부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이거를 틀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당시에 이제 사장이 박민이었죠. 박민 사장이 강행해서 튼 겁니다. 근데 불편한 사실은 이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인서트 3번 보여주세요. 이 기적의 시작을 제작 지원한 단체 이름이 뜹니다.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라고 뜨죠. 이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가 이 KBS 공영방송에 이승만에 대한 업적을 미화하는 그 방송을 틀도록 제작을 지원을 하고 KBS가 거기에 동조를 한 거였죠. 그래서 KBS 내부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 인서트를 보니까 이제 좀 저희가 좀 빠진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옆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부국동지에 저것도 이제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랑 같이 활동하면서 보수활동가들한테 이제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그랬던 단체입니다. 현재 그 리박스쿨의 협력 단체로도 명시되어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문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서로 다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가 아닌가 이런 표현도 저희도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그 단체만 그리는데 좀 전문이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팀이 열심히 사회관계망으로 분석해서 그들의 그 이름과 단체까지 다 낱낱이 곧 밝힐 예정입니다. 저희가 언론장학 때 사실 했었고 관련 단체들이 좀 겹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희범, 이 비밀스러운 빌딩의 뭐랄까요? 권한 그리고 좀 일종의 소유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희범 인물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희범 씨 같은 경우를 이제 이희범 씨를 이해를 하려면은 먼저 한국 보수단체 상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보수단체들이 굉장히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관변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 뭐 정경련이 돈을 줬다, 뭐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이제 뭐 국정원과 전경련, 뭐 기무사 등에서 뭐 여러 군데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희범 씨가 직접적으로 받은 돈이 얼마다 이렇게 확인이 됐나요? 이희범 씨의 단체? 판결문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희범 씨가 이제 공학연이라고 이제 뭐 동교육 관련 단체도 운영을 했었고요. 이제 사무총장이었죠. 그리고 애국단체 총협의회라고 해서 여러 보수단체들을 모아놓은 이 협의체의 사무총장을 맡기도 했었어요. 애총은 좀 유명합니다. 맞습니다. 흔히 저희 애총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광화문의 태극기 집회를 하는 주인공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단체에 그러면 국정원이 그 돈이 좀 들어가도록 도움을 줬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뭐
공학연에 국정원에 이제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업들한테 요구를 해서 네. 뭐 GS하고 LG 등에서 한 2억 6천 정도를 받았고요. 2억 6천. 이게 아마 2011년부터 13년 사이에 있었던 예, 일입니다. 예. 그리고 2014년부터 16년 사이에는 네. 그 청와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판결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예. 직접 이제 행정관들을 통해갖고 전경련을 압박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전경련이 이제 이 애총에다가 예. 이제 한 3년 정도에 걸쳐갖고 예. 한 2억 4천 정도 돈을 집어넣은 것이 확인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네. 궁금한 거 무슨 명목으로 그렇게 줬나요? 기업에서도 그걸 어떻게? 후원금 명목이요. 아 후원금 명목으로 예, 줬던 단체 거군요. 후원금 명목으로 줬기 때문에 특히 이 애총 같은 경우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콕 집어서 여기는 꼭 해줘야 된다라고 했던 두 개의 단체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자유민주국민연합은 또 2017년 11월에 만들기도 했는데 네, 이거를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이렇게 돼서 수사를 받게 되니까 예. 이 보수단체가 사실상 이제 지리멸렬해지면서 사분으로 다 쪼개져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다시 끌어모으자라고 예. 해서 이희범 씨가 자유민주국민연합이라는 걸 2017년 11월에 만드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일종의 예. 단체 이름명이 더럽혀졌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죠. 다시 보수단체를 조직화하려면 연합단체를 만들어야 되니 이 자유민주국민연합이라는 거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소속되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뭐 이제 보도를 보면은 예. 뭐 60몇 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하지는 예, 못했어요. 지금 외울 수가 없어서 예. 좀 그런 상태고 이제 리박스쿨은 어쨌든 간에 자유민주국민연합과 같은 사무실에 있었고요. 예. 그리고 2018년도에 자유연대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네. 아스팔트 돌격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활동하는 거를 이제 자유연대에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조직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 얘기하겠지만 그렇죠. 사실 궁금한 게 더 있습니다. 이희범 씨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이 이희범 씨가 예전에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직전에는 김문수 후보 대선 캠프에도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확인을 한 거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시민사회 본부장으로 있었던 건 여러 차례 확인됐고요.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원까지 했더라고요. 예. 그거는 저희가 몰랐습니다. 또 네. 평화통일 자문위원까지 했는데 그것도 몰랐고요.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에서 보니까 김문수 캠프에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시민사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공동대표를 맡았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러면은 국민의힘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자유연대는 좀 저희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익숙하고 하니까 뭐 이런 분이 어떤 이렇게 많이 커넥션이 있겠나라고 싶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의 직함에서도 보시다시피 윤석열 캠프에서도 그렇고 김문수 캠프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 본부장입니다. 그러면 그 보수 시민사회에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그 총괄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시민사회 단체를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그리고 본인도 보수 구구라는 표현은 뭐 싫어하겠지만 보수 단체의 수장, 대부 이런 표현을 또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그 보수단체 굉장히 오래 활동했던 이제 분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었어요. 이희범 씨에 대해서요? 네, 이희범 씨가 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그랬더니 그분은 우리 보수 시민사회의 어른이시다. 어른.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기사에서 대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사실상 그 과거에 이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이렇게 지원받고 없어졌어야 한 그런 단체의 수장이 다시 지금 이렇게 활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는 좀비라는 표현도 썼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 보면 리박스쿨의 탄생비화라도 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희범의 자유연대라는 단체에 사실상이 아니죠. 리박스쿨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근데 이제 이희범 씨는 리박스쿨과 관련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과 이성의 시너지였고 그 지원을 해주는 데가 프리덤 칼리지였고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에서 자연스럽게 리박스쿨이라는 강좌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몸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인서트 7번도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저희 종로 빌딩 보면 거기에 단체명의 자유연대 바로 옆에 리박스쿨이 보이잖아요. 이것만 봐더라도 상당히 가까운 관계다라는 걸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구의 역사, 조직망 굉장히 촘촘하고 복잡한데
그거를 이렇게 말로 전달하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나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관계망은요. 그래서 오늘 1타 강사를 자처한 전혁수 기자가 일단 1차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희범 씨가 거느렸던 주요 단체들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겠어요?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민주국민연합 같은 경우는 연합제 플랫폼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자유민주국민연합의 아래쪽에 자유연대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여기 사실상은 아래에 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연대가. 자유연대가 있는데 이 자유연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제 아스팔트 이제 집회 현장에서 돌격대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였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이제 국민노조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국민노조가 이제 되게 특이한 단체입니다. 그 이희범 씨가 저희가 나중에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뭔가 어떤 진보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거기에 맞불을 놓는 방식으로 뭔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름도 비슷하게 만들어요. 참여연대랑 비슷하게 꿔가지고 그렇죠. 자유연대 이런 식으로 이게 참여연대 맞불이고 국민노조는 이제 민주노총의 맞불이거든요. 요거를 만들었다가 활동을 하는 중간에 보수단체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시 또 찢어지는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2년도에 자유와연대라는 다시 또 연합체를 또 만들어요. 이름이 상당히 비슷한데요. 자유연대, 자유와 그렇죠. 연대. 어찌 다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유와 연대 제가 창립식 영상을 봤는데 자유연대 화이팅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희범 씨는 영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희범 씨는 이 보수단체들을 좀 하나로 모으는 그런 이제 기술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효숙 씨는 사실상 이희범 씨가 만든 단체에 소속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나요? 조직망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조직망을 보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이제 프리덤 칼리지 리박스쿨을 놨뒀는데 이 같은 건물에 함께 있었던 곳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자유화연대 창립식을 할 때는 손효숙 씨가 아예 발표자로 나와요. 나와서 이제 저희가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 자, 어떻게 하면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댓글에 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발언을 한 사실이 다 확인이. 사실상 그 여론을 만들어가자, 여론을 그렇죠. 조작하자 이렇게까지 뭐 제안했다고 볼 수 있는 발언을 한 거군요. 굵은 표현은 젊은 세대와 소통이지만 사실상은 이제 여론 조작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손효숙 씨의 단체들을 한번 보면 프리덤 칼리지의 초대 대표이기도 했고 손효숙 씨가요. 그다음에 리박스쿨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단체고요. 그다음 늘봉교육연합회는 서울교대와 MOU를 맺고 강사를 투입한 그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자, 그러면 다시 이희범으로 돌아가서 그럼 이희범 씨가 이렇게 여러 보수단체를 조합해서 연합단체를 만들고 뭐 했습니까? 이분이 한 일은 저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후 그 후에도 계속해서 태극기 집회가 광화문에서 엄청나게 오래 이어졌잖아요. 그 태극기 집회를 진행을 하신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의 사무실에 가면 이 사무실에 현수막을 뽑는 프린트가 있어요. 이 현수막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시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아예 그냥 그 사무실 안에서 만들어서 계속해서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조직별로 줬겠군요. 이렇게 프린트해서. 저희 죄송한데 인서트 1번을 한번 띄워줘 보시면 1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번 인서트 다시 보시면요. 거기 301호에 청년 현수막이라고 있죠. 어디? 301호. 그럼요. 그래서 현수막을 뽑는 거예요. 저게 그냥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게인가요? 저희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간에 현수막을 준비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집회를 계속해서 벌이는 그런 단체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현수막 출력기가 있는 영상도 확보를 했습니다. 오늘 안 가져오긴 했는데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 언론장악 취재했을 때 그때 확보한 영상인가요? 최근에 최근에 그렇군요. 알게 된 사실이군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검색을 계속하면서 이제 그 조직이 어떻게 네트워킹을 했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어제 발견한 사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주호 현 장관이죠. 아직은 장관이죠.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이희범 씨의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같이 함께 찍힌 사진인데요. 인서트 8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 사진을 보시면 그 아래쪽에 왼쪽에서 두 번째가 이주호 장관 맞죠? 그리고 이희범 씨는 지금 그 바로 뒤쪽에 있는 인물인가요? 맞습니다. 이 사진 뭔가요? 이게 지금 무슨 현장인가요?
그 이제 2022년도에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서로 출마를 하려고 하는 보수 진영의 교육감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2021년 12월달에 이분들이 모여서 교육감을 이제 단일화하는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보수 교육감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한 일명 교추협,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를 만들었고, 이 교추협을 만들 때 이주호 장관이 저희 가가지고 이제 이희범 씨하고 만나서 같이 이 사안을 논의를 했던 겁니다. 아, 그럼 적어도 이주호 장관과 이희범 씨는 2022년 6월부터는 알고 지낸 사이다. 2021년 12월. 2021년입니까? 맞습니다. 아, 그때부터 적어도 한 4년 정도는 알고 지낸 사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인서트 9번은 같은 날, 같은 현장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희범 씨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포착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 저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희범 씨로 보이고요. 그 왼쪽 라인에서 창가에서 두 번째 분이 이주호 씨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이제 판넬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이 복잡한 관계망에 좌측, 우측에 대통령실, 국민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기사가 공개됐거나 곧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희범 씨가 뜨락이라는 식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뜨락이라는 공간에 누가 모였는지 찾아보니까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사람들이 가서 간담회를 열고 교류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이희범의 교류 관계는 사실상 확인이 됐다. 그래서 저희가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고요. 조직망으로. 국민의힘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아까 전혁수 기자가 말씀하신 국민노조라는 연합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문과 그리고 정치인 조합원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이러합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고문이었고 나머지는 정치인 조합원으로 확인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전현직 의원들과 이희범 씨와의 관계는 좀 특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바로 처음에 저희 그 취재 시작이기도 했는데요. 손효숙 씨가 리박스쿨 대표의 손효숙 씨가 교육부 장관의 정책 자문관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취재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수정 단국대 교수, 그리고 조윤희 대한교조 사람도 정책 자문관으로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대한교조는 사실 리박스쿨과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파란색으로 칠했습니다. 국가교육위, 사실 이 대통령 직속기구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만든 기구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5년 뒤, 10년 뒤 교육을 설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찾아보니까 김주성 위원은 리박스쿨에서 정치학 강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리박스쿨 주요 연관 인물로 저희가 정리를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김건, 김태일. 김건은 현 국가교육위원이고 김태일은 전 국가교육위원인데요. 신전대업 소속이었는데 프리덤 칼리지라는 손윤숙 대표가 설립한 곳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단체 소속이었습니다. 네, 이게 원 단체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시 대한교조 사람들이 여러 그 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죠. 그래서 그 조직망을 간단하게 표현을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좀 복잡해졌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희범, 그리고 국민의힘 대통령실,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행정부 산하기관이 상당히 연결돼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에 또 오늘 드러난 사람이 그 신문규 교육비서관도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직원이었죠. 그래서 이희범 씨가 여러 보수단체를 규합하고 만들었는데 손윤숙 씨는 교육을 담당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교육 담당자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희범 씨 단체가 단순하게 한 가지만 한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여러 분야에 걸쳐서 윤석열 정권 출범 후에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차차 이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희범 씨가 아까 잠깐 스치듯이 말씀하셨잖아요. 공학연이라고 하셨나요? 예. 공교육과 관련된 무슨 활동을 했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손유숙 대표가 왜 리박스쿨의 교육에 집중하게 되었는지를 보려면 이희범 대표의 과거를 뜯어보면은 그 답이 또 나오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이희범 대표가 공학연, 그러니까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의 사무총장을 맡았었습니다. 2011년, 14년 그 전에요.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시절에 우리가 가장 기억하는 사건이었던 국정교과서 사건 기억하시죠? 예, 기억납니다. 그때 여론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예. 공학연이 국정교과서를 굉장히 이렇게 찬성하는 여론들을 굉장히 많이 내고 집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수 언론을 시작으로부터 거의 모든 언론들이 찬반의 입장을 마치 기계적 중립을 다루듯이 하면서 이 공학연의 의견들을 굉장히 그 찬성의 여론인 것처럼 내보냈었죠. 저 사진 아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발장을 들고 있는 사진인데 저 맨 왼쪽이 이희범 씨인가요? 예, 이희범 씨고 저기가 공학연 단체가 그때 전교조 교사들을 고발을 한다면서 고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추가 첨언을 좀 드리면 제가 아까 국정원 사건하고 이제 그 청와대에서 지원받았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처음에 이 단체들한테 돈을 주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보수 단체를 이제 육성하고 자,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전교조에 반대하고 그리고 이제 무상급식 논란이 한창 있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명목으로 돈을 준 거예요. 돈을 주라고 요구를 했고 그렇게 된 것이고 이제 청와대에서 돈이 나간 거는 국정교과서 부분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단체들이 워낙에 뭐 뿌리도 약하고 자생력이 없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정교과서 관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희범 씨는 특히 이제 관변단체로서의 역할을 되게 충실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서트 11번을 보여주시면 당시에 국정교과서를 그 여론화 찬성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부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교육부가 작성한 문서라고요? 교육부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네, 보수 성향 시민 학부모 단체의 역사교사 선언에 대한 반박 성명을 조직화하고 국정화 지지 활동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고 이런 문서가 여러 장이 발견이 됩니다. 제가 한 장만 가져온 거고요. 이게 교육부 문서라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저기서 말하는 단체가 이희범 씨가 운영했던 단체라는 건가요? 네, 다 연관이 있죠. 그렇군요. 네, 저 중에 이제 한 곳, 여러 곳. 여러 단체 중에 한 곳인 거죠. 그러니까 이희범 씨 유관 단체라고 봐야 되네요. 그렇게 표현하면 정확할까요? 본인이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던 단체들이 저 단체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인서트 12번도 그 관련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게 역사적 사명이다라는 그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기에는 이제 대청년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뭐 청년연합회라고 해서 김동근이라는 청년도 나왔는데 그분도 자유연대 활동가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력이 좀 특이한 게 그 일베의 굿즈, 그러니까 배충이몰의 굿즈 사이트를 제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이 정도면은 이희범 씨가 수사를 받았을 것 같거든요. 수사를 받았습니까? 네,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는 받았는데 뭐 처벌 받았습니까? 처벌은 받지 않았고요. 뭐 2017년 11월에 이제 공학연 사무실하고 그러니까 이희범 씨 주거지를 다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고요. 교육부도 아마 그때 압수수색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희범 씨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국정원 사건 같은 경우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제 국고 손실, 그 직권남용 사건이었고, 그리고 청와대 지원 같은 경우는 김기춘 비서실장, 뭐 허현준 행정관 등등의 직권남용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직권남용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지만 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때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이희범 씨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 교육 관련 단체들을 만들고 하는 거죠. 그때 이명박 때, 그다음에 박근혜 때 활동이 거의 똑같네요. 지금 보면. 그렇죠. 네, 거의 바뀐 게 없네요. 오히려 확대가 됐다고 봐야 될 정도인데요. 그렇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리박스쿨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 같지가 않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권 국정교과서 여론 작업을 했던 이희범 씨 단체들, 공학연, 전학연 이런 단체들이 십수년간 변모하고 재탄생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희범 씨가 아까 말씀 중에 스쳐 지나갔지만 아스팔트 유튜버들의 아버지 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요? 자유연대 활동가들을 이제 먹여 살리고 그리고 그
집회하는 방식을 자유연대에서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인물별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김상진 씨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분이 누구죠? 김상진 씨는 자유연대 사무총장입니다. 자유연대. 사무총장이었는데 지금은 현재 그 이희범 씨와 어떤 재산 문제 때문에 신자유연대라는 그 단체를 따로 본인이 만들고 분화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인서트 13번에 김상진 씨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맞습니까? 마스크 쓰는 사람인가요? 예, 마스크 쓴 사람이고 이분이 지금 2022년도에 윤석열, 지금 뒤통수가 윤석열 전 후보입니다.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의 모습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지금 서울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김상진 씨가 윤석열을 기다리고 있다가 윤석열이 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고소 취소했어 라면서 김상진의 어깨를 툭툭 치고 김상진이 웃으면서 충성 이러는 모습이거든요. 아,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 김상진 씨가 사실 이태원 참사 때 좀 거론이 됐던 인물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때 이제 좀 연관지어서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를 막기 위해서 집회 신고를 본인이 내서 그 분향소 자리에다가 집회를 하고 분향소 설립을 방해를 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근처에 있었잖아요, 대통령실이. 그래서 윤석열을 지킨다 이런 명목이었습니다. 물론 집회를 방해하면서 분향소를 방해하려던 명목도 있었고요. 근데 그 윤석열을 처음엔 김상진의 서사가 좀 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박근혜 대통령을 그 감옥에 이렇게 넣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윤석열을 죽이겠다라고 해서 윤석열 집 앞에서 굉장히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나요?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 나중에 또 정치에 엄청난 격변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김상진에게 고소 취소했어. 근데 이제 말을 좀 잘못한 건데 그 탄원서를 내줬다는 의미라고 김상진이 저한테 말을 해줬어요. 그 실제로 그 처벌 불원서가 있고 제가 조금 첨언해 드리면 그 2021년 6월달에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였죠. 그때 처음 출마 선언할 때 갔었거든요. 제가 갔는데 그 윤봉길 기념관에서 했는데 윤봉길 기념관 앞에 이제 그 윤석열이 연설을 하고 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들어가려면은 김상진한테 검증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진 씨가 열지대, 그래서 윤석열 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그 앞에서 지키는 사람들, 그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들어가는 사람들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김상진 씨는 이희범 씨가 키운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무총장이었으니까 같이 이제 자유연대를 만든 사람인 거죠. 그리고 프리덤 칼리지 장학생 1호. 프리덤 칼리지 장학생 1호가 김상진 씨군요. 예. 그리고 안정권 씨, 배인규 씨도 이희범 씨가 키운 인물들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서트 15번 보여주시면 이제 배인규 씨가 집회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분은 신남성연대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안정권을 따라다니면서 한테 그 집회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안정권이 직접 배인규에게 짝 정권이라는 캐릭터를 부여를 하면서 집회 현장에서 마이크를 엄청나게 큰 스피커를 벌떼 스피커라고 부르는데 그걸 달아놓고 군복 정장을 입고 폭력적인 언사를 하면서 그 집회 현장 일대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집회 스타일을 갖고 있거든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양산 사저 앞에서 엄청 큰 스피커 틀고 그거 했던 분이 안정권 씨인데 그 비슷한 방식으로 그 제자인 배인규 씨도 해왔다. 예, 맞습니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래서 안정권의 말에 따르면 본인이 배인규에게 안티페미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 페미니즘을 굉장히 맞불을 놓는 단체인 신남성연대를 만들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배인규 대표 하면은 사실상 내란 옹호로 굉장히 더 최근에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신남성연대요. 그러니까 댓글 공작에도 가담했던 조직 아닌가요? 맞습니다.
댓글 공작의 그 범위와 크기가 사실 리박스쿨이 했던 자성군의 수십 배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크는데요. 아, 그 실체가 드러났군요, 이미요? 예, 맞습니다. 그건 기사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텔레그램 방에 28,000명 정도가 모인 회원들, 신남성연대 회원들을 모아놓고 28,000명? 엄청나게 많죠? 인서트 16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걸 위에 상단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손가락 혁명군 2025년 버전 참가자만 28,736명이에요. 예,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매일 뭐 하루에 10개 이상의 기사 링크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저 기사 링크에서 댓글이 순식간으로 바뀌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몇 분 후면은 댓글 정화 완료 이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하고 비공감에 찍어서 댓글 순위를 바꿔서 이제 윤석열에게 유리한 댓글을 위로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방식은 굉장히 리박스쿨의 그 자성군과 비슷한 방식이었죠. 그렇네요. 그 어쨌든 또 정리하면 중간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조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희범 씨가 손효숙 씨를 지원했고, 그다음에 손효숙 씨가 초대 대표인 프리덤 칼리지가, 그리고 뭐 이희범 씨도 마찬가지지만 김상진, 안정권 같은 아스팔트 보수들을 지원해왔다. 예, 그거는 손효숙의 워딩으로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안정권은 배인규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자유연대 집회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5.18 민주화운동의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광주에서 실제로 금남로에서 까까까 집회라는 것들을 했습니다. 이게 유공자들이 가짜 유공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명단을 공개하라 라는 집회인데요. 사실 그런 집회는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집회죠. 근데 오늘 청문회 얘기로 돌아가면 이 고민정 의원실이 되게 중요한 자료를 오늘 공개했더라고요. 그 프리덤 칼리지 장학금 사용 계획 문서를 공개했었는데 그 대충 내용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도 이제 몰랐던 내용인데요. 이게 인서트 18번입니다. 18번 띄워주시면은 고민정 의원실에서 이 문서를 제보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 오른쪽 상단에 보면 보고자가 손효숙 씨로 나와 있습니다. 2017년에 작성된 문서죠. 저희가 이때 리박스쿨이 탄생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프리덤 칼리지 장학금이 성주 사드 현장 탐방 이것도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감시 이거 그 댓글 감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민노총 감시 이거 그 국민노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민주노총 고발하고 이런 작업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슈 집회 지원 그리고 차량 무대 장비 보강 이거 모두 아스팔트 집회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들로 풀이됩니다. 야, 금액이 굉장히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전업인 경우 월 100만이죠. 월 100만. 네. 그러니까 8년 전 기준으로 만약에 전업으로 저런 활동들을 하면은 100에서 150만 원 줬다. 개인이 6명이고 단체가 4명인데 월 830만 원씩 거의 1000만 원씩 들어간 거죠. 아, 그렇군요. 이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좀 궁금합니다. 점차 이제 취재가 이 돈으로 모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뭐 보여드리지 않은 뭐 사진들도 많습니다. 뭐 사진 보고 좀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서트 19번. 이건 또 무슨 사진인가요? 이 인물들에 대한 활동 같은데요. 김상진이 집회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스피커 차량이 있습니다. 김상진 자유연대 차량이 있고 지금 모습은 자유연대에서 활동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반대 운동을 벌이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모습이고요. 인서트 20번 연속해서 보여주시면은 이희범 씨가 키운 일종의 제자들 손효숙 씨와 같이 지원받은 인물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진과 같이 집회한 날의 모습입니다. 방금 보셨던 사진과 같은 날인데요. 왼쪽이 안정권, 오른쪽이 배인규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다니면서 약간 스타일도 비슷하죠? 저런 식으로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 21번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5.18 유공자 명단 까까까 집회인데요. 자유연대는 이런 식으로 집회를 전국 어디든지 다니면서 성주에 있는 그 소성리에 설치 예정이었던 사드 기지에 찬성하는 맞불 집회를 18년에 벌였고 2019년에는 광주에서 5.18 까까까 집회 벌였고 조국 구속 촉구 집회, 2020년부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 시위를 방해하는 집회를 엄청나게 벌였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한 집회,
그리고 미국 대사관을 365일 지키는 미 대사관 지킴이 집회 등 적어도 수개월에서 최소 뭐 4년 길면 4년 이상까지 엄청나게 꾸준하고 성실하게 집회를 벌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 때 모두 구속됐었는데 이희범 씨 얘기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손윤숙 씨를 고리로 공교육에 어떻게 침투하려고 했는지는 드러났잖아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사실 취재를 하는 중이긴 한데 이 노조 탄압에도 개입했다는 정황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내용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예. 이제 뭐 박종합 PD가 얘기한 것까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보수단체, 이제 자유연대라는 걸 이제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가 자유민주국민연합 아래에 다 모여서 예. 이제 굉장히 이제 격렬하게 집회를 벌였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 네. 이분들이 계속 집회를 격렬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뭐 윤석열 지키기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직접 그때부터는 정책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하는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고. 그렇죠. 리박스쿨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리박스쿨도 저희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국가교육위원회에 맞습니다. 특히 리박스쿨 관련 인물들이 많이 들어간 네, 걸로 확인됐죠. 그것처럼 이제 아까 제가 국민노조라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이 국민노조가 소위 말하는 이제 노조 탄압을 네. 하는데 앞장을 서는 단체로 이제 예. 변모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2021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본격적인 예, 활동이. 예. 그래서 2021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이제 이제 민주노총은 이제 뭐 주사파 조직이다. 그래서 뭐 척결해야 된다, 적파다. 이제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하다가 2022년부터 이제 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2022년에 이제 그 노조의 사무총장이었던 김준용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이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때 당시에 경산호위 위원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 이분도 원래 민주노총 출신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을 경산호위의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예. 위촉을 해서 2022년 12월에 화물연대가 이제 파업을 했거든요. 예. 이제 화물연대가 파업하면서 윤석열 정부랑 충돌을 할 때 이때 김준용 씨가 들어가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 문건을 갖다 놓고 예. 발제를 하시는 거예요. 발제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했고 그때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뭐였냐면 화물연대는 노동자가 아니다. 예, 기억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근거를 마련해준 역할을 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그렇죠. 약간 눈엣 가시처럼 여겨지는 민주노총의 활동을 탄압하는 데 집중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그렇죠. 조직이요. 예. 그 이희범 산하에 있는 여러 단체들, 인물들이 거기에 집중했다. 그중에 하나가 신전대협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신전대협에 나와 있는 그 활동 내용과 비슷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맞습니다. 이제 근데 여러 사이드에서 이제 싸우는 건데 예. 이제 특히 이제 그 이희범 씨가 직접 했던 것은 예. 노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 텐데 한 2023년 1월이었나요? 예.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은 뭐 이제 수사관들이나 정보관들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들이 이제 뭐 저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뭐 노조에 대한 거를 좀 수사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건폭이라는 단어가 예. 등장을 합니다. 이제 건폭이라는 거는 건설 현장 폭력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민주노총 전국 건설노조, 예. 그리고 한국노총의 전국 건설산업노조 이쪽에서 건설 현장에서 폭력 행위를 하면서 사실상 조폭과 비슷한 단어를 만들어서 이쪽을 이제 강력하게 수사하고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군요. 건설 현장 폭력의 줄임말 건폭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네. 프레임을 씌우는 거군요. 그렇죠. 나쁘게. 맞습니다. 여론을 작업했군요. 그러니까 물론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받고 수사받으면 되는 예,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건데 건폭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쭉 밀어붙이는 시절에 이제 국민노조가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하고 예. 같이 토론회를 열어요. 그래서 건설 현장 폭력 행위를 자기네가 증언을 한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마이크를 준 거군요. 국회에서 마이크를 주고 인서트 이쪽에서는 22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인서트 22번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국민노조는 노조 비리 중앙 신고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예. 이런 폭력 행위 같은 거를 자기네가 뭐 근절하겠다 이제 이런 활동을 실제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현장이 이거군요. 맞습니다. 관련자들이 다 지금 화이팅하는 모습으로 사진을 같이 찍고 이거 있네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2번 도 근데 국민노조 저쪽 건설분들도 그 건폭 수사에 휘말려서 처벌받으신 분들 계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희범 씨가 이때 만들었던 게 뭐냐면 자신의 사무실인 종로빌딩에 노조의 폭력 행위를 신고하는 노조비리 중앙신고센터를 만들고 현판실까지 열었습니다. 그게 또 기사화가 엄청나게 됐습니다. 이 윤석열 건폭무리에 굉장히 여론에 불을 때우는 그런 작업을 한 거죠. 네, 어떻게 계획을 세웠고 조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유사한 어떤 활동들이 이희범 씨 산하 단체에서 벌어진 거네요. 예, 같은 패턴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건설 노조뿐만 아니라 택배 산업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택배 본부에서도 택배 노조가 뭐 폭력을 저지른다라고 해서 국민노조 산하의 택배 산업 본부를 만듭니다. 예.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반민주노총 투쟁 및 불법 경제 활동을 고발한다라고 하면서 이 노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희범 씨죠. 여기도 종로빌딩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대선을 앞두고 단체를 만들고 어떻게 유착된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대선 앞두고도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저희 혹시 그 국민노조 문건 입수한 거는 그 얘기를 저희 뒤로 넘기고 싶은데요. 먼저 그 얘기부터 좀 그 대선 앞두고 단체 만든 얘기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이희범 씨가 김문수 후보 직전 대선이었죠. 김문수 후보 캠프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시민사회특별위 공동위원장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한 거죠? 여기에서 이분이 거기서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그 신분으로 그 직책으로 이 대합빌딩에 그러니까 그 선대위가 있었던 여의도 대합빌딩에 전국 형수연합회라는 분들을 모시고 옵니다. 근데 그분을 모시고 와서 이 이름이 인서트 27번 보여주시면 이 사진인데요. 전국 형수연합회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는 그 일시적인 단체였습니다. 대선 6일 전에 만든 단체고 이 단체가 와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맞불을 놓기 위해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또 이걸 기사화를 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수 연합회라니 좀 피식 미소가 나오는 그리고 연합회 이름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만든 것 같은데요. 범죄자 정치 추방 연대라는 단체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전 국회의원인 홍석준 의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취재한 내용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박종화 PD가 짚어준 것처럼 국민 노조와 연결되는 국민의힘 사람들 그리고 국민의힘 사람들이기도 한 대통령실 사람들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희범 씨가 만든 뜨락이라는 식당에 강순규, 황상무와 같은 시민사회수석실 사람들이 가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노조에는 국민의힘에 소속된 여러 정치인들이 고문과 조합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유착관계를 이어오고 그다음에 어떤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와 같은 곳에 활동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추가를 좀 해드리면은 이 국민노조 산하에 보면 여기는 저희가 너무 들어가는 게 많아서 적지 않았는데 이 제대군인 자유노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식으로 노조로 인정을 받은 건 2023년 11월이지만 실제 활동은 한 2022년 말부터 활동을 했거든요. 초기에 공동대표와 그 단체의 사이버 단장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공동대표 사이버 단장, 특히 사이버 단장했던 옥도경 씨라는 분은 예비역 준장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군 사이버사 사령관 출신이에요. 사이버사 댓글 조작에 이제 가담한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대군인 자유노조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국방부의 장관 정책자문위원으로 또 위촉이 되어 있어요. 국방부에도 이 관련 인물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희범 씨가 운영한 뜨락이라는 식당의 그 등기를 보다가 또 발견한 사실이 있잖아요. 인서트 30번을 띄우고 싶습니다. 여기 감사 이름에 보면 성삼영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름이 확인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삼성염 대통령실 행정관 행정관이고 이분이 안행부에서 그 공무원 생활을 정책보좌관에 그래서 이거 의미하는 바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뜨락이나 공간은 사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정부 관련된 사람들과
그다음에 정치권 사람들과 만났던 장소인데 이 장소의 등기에 대통령실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한 유착관계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 또다시 발견된 겁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취재하면서 들은 내용인데 이 뜰락에 한 4명 정도가 돈을 보탰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 현직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을 제가 들었는데 공개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죄송한데 저 성사명 추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123 내란 이후에 이제 뭐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이제 굉장히 탄핵 심판을 많이 다녔잖아요. 다니던 시절이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1월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행정관이 응원이 필요하다 그런 단체 문자를 돌려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 문자를 돌린 분이 바로 이 행정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적극적으로 윤석열 지키기 활동에 나섰던 행정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 원고만 26페이지입니다. 두 분은 사실 보수 극우 취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못 하신 말씀이 있나요? 아, 국민노조 문건 못 보여드렸는데 괜찮을까요? 그냥 저희가 아마 살짝 기사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리박스쿨로 인해서 이렇게 그 극우의 뿌리까지 왔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어떤 네트워킹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단순하게 이제 보수단체 하나가 뭐 걸렸다, 잘못해서 뭐 대표 조작하다 걸렸다, 뭐 어디 들어갔다더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아스팔트 우파라는 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보수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이 극우 섹터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한국에서도 이런 세력이 자라나서 이제 퍼진 사회에 굉장히 많은 파일을 차지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아스팔트 우파에서 시작했던 이 단체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교육 그리고 뭐 종교부터 시작해서 국방 그리고 노동까지 들어와서 정책에 관여하고 이제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발본색원을 해서 이번 리박스쿨을 계기로 해서 발본색원해서 좀 처벌할 건 처벌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호 PD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익수 기자가 진짜 저랑 생각이 완전 100% 똑같고 너무 잘 설명을 해줬고요. 저도 진짜 이번에는 뿌리를 뽑아야지 나중에 10년 뒤에 저희와 비슷한 기자들이 또 이거 뿌리 추적하는 거 정말 원치 않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에서도 그 손효숙 대표뿐만 아니라 이희범 씨 얘기라든가 더 나아간 얘기가 나오기를 저희가 기다렸던 건데요. 저희가 뭐 리박스쿨은 여기서 잠잠해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극우 취재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목하는데 저희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기사 때문에 언론중재위 또 엄청 걸릴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미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저희 팀장이 언중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또 예상이 됩니다. 시민분들도 많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취재 열심히 한 두 기자와 PD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의 뿌리를 따라가 봤습니다. 역사교육을 내세운 이 단체가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교과서 여론전을 주도한 조직과 어떻게 맞닿아 있었는지, 그리고 그 조직이 어떻게 다시 교실로, 유튜브로, 공영방송으로까지 번져 나갔는지 확인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리박스쿨 사태는 결코 개인의 일탈로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목표를 향해 설계된 조직적이고 정교한 작전이었고 지금도 그 작전은 가동 중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그동안 일부 정치 세력의 목소리쯤으로 치부했었는데요. 이들은 교육을 흔들고 여론을 왜곡하며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드러난 그 뿌리들은 또다시 형태를 바꿔 정권과 결탁하며 살아남을지 모릅니다. 지속적인 감시와 추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